마이크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에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산업스키협회하고 이 아크테릭스 후원으로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리 마련해 주신 아크테릭스 관계자분들 또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는 저희가 백컨트리 스키의 등급이라던가 여러 스키 기술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2부에는 위험 관리, 어떤 위험이 이 백컨트리 스키에 도사리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는 영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말을 써보려고 했는데 외래어가 많아서 근데 그걸 한글로 바꾸면 오히려 의미 전달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문들도 조금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많이 넣습니다. 제가 찍은 것도 있고요. 최대한 제가 찍은 걸 사용하려고 했고, 왜 그러냐면 텍스트로 어떤 경험들을 전달시켜 드리는 게 그렇게 이해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이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오늘 위험한 구간은 다 넘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저 정도로 헐떡댔는지 너무 헐떡댔는데 체중이 늘어가지고 이때 체중이 많이 늘었을 때 가가지고 근데 이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라가기가 사실 내려올 때도 하강을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림프피시 호른이라는 스위스에 있는 산입니다. 중앙에 왔는데 소감 한마디 해야지. 바람에 아마 녹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민경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유럽의 알프스에서 산악스키나 백컨트리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먼저 우리가 백컨트리를 나가려면은 그 등반이라던가 뭐 스키라던가 어떠한 난이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온피스트하고 오프피스트가 아예 경계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온피스트는 이 온이라는 걸 띄워도 될 것 같아요. 피스트와 피스트가 아닌 곳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피스트라는 게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슬로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로프가 아닌 곳이 오프 피스트가 되겠죠. 오프 슬로프.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 정설이 되어 있느냐. 정설이 되어 있으면 슬로프, 정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프 슬로프라고 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인이 있는가. 뭐 방향을 가리킨다거나 뭐 깃발이 꽂혀 있다거나 뭐 라인이 뭐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어떤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다거나 항상.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그 아웃도어와 경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났느냐라는 게 그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픈피스트라는 게 산과 스키가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피스트를 나갈 때 그 어떤 관리 감독 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컨트리의 시작은 어떤 관리나 감독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 로드, 온로드, 오프로드 뭐 그 개념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TBSA라는 백컨트리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려움,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이게 좀 불어긴 한데요. 트레봉 스키, TBS는 베리 굿 스키어라는 스키를 아주 잘 타고 뒤에 A는 알피니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컨트리의 등급은 스키의 난이도와 등반의 난이도가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TBSA면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자, TBSA가 이렇게 총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TBS면 트레봉 스키어에서 베리 굿 스키어, 그거 영어로 전환을 하면 아주 좋은 스키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BSA, TBSA, BSA부터는 알파인 등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지 저 BSA 등급을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TBSA는 베리 굿 스키어, 스키를 굉장히 잘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피니스트. 그러면 이거를 뭐 스키를 잘 타고 못 타고를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보면 각각의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빨간색 라인을 잘 탄다던가 일반 정설에. 근데 아까 오픈피스트를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BSA, TBS면 저희가 스키 등급이 이 정도 되면 저 뒤에 오픈피스트를 경험하거나 탈 줄 알아야 된다고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키를 타고 오픈피스트를 약간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TBS까지는 충분히 나가서 백컨트리를 위험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알파인 등반, 어떤 등반의 기술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BSA 나갈 수 있겠죠. TBSA는 뭐 스키도 잘 타고 등반도 잘하고. 그래서 이것처럼 백컨트리는 산과 스키가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슬로프에서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역이 확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너무 쉬운데 이런 등급을 나누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키 기술에 의해서 나눠진 거고요. 어떤 경사도라던가 뭐 위험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아직은 그래도 좀 집중력이 좀 있으실 때니까 제가 무리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경사로 나눈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총 5개로 있는데요. 스키 1부터 스키 5까지 있죠. 단순히 저는 이제
경사만 해놨는데요. 뒤쪽에 또 가장 스키에 내려가는 턴을 할 수 있는 폭이라던가 바위가 노출되어 있다던가 이런 굉장히 스페시픽한 것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다 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미국 그 요세미티 시스템이라고 등반 관련돼서 있는 5포인트 이렇게 나가는 그것을 가져다가 스키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유럽, 미국, 캐나다 다 쓰고 있죠. 스키와는 30도 이하, 그 다음에 고도차가 800m 이하. 그럼 나머지는 다 고도차가 800m 이상이 되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경사가 35도 경사면 우리가 이제 많이 타는 것들이 뭐 스키 1, 2겠죠. 3까지는 정말 익스퍼트한 스키어들만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꿀루아르라는 것이 좁은 이런 통로, 산에 있는 통로니까 빠르게 쇼턴을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뭐 1, 2에서 뭐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도에서 45도가 200m 이상 된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찍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사가 제가 한 40도라고 했는데요. 40도가 되면은 45도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미적으로 이렇게 스키 옆에 벽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닿습니다. 보면은 되나 모르겠네. 잠시만. 손에 스키 옆 벽면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만 돼도 40도에서 45도 정도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도라는 각도가 스키상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각도입니다. 45도가 넘어가면 사실상 스키를 붙여놓고 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프 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스키장에서 뭐 헬리콥터 턴 같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80도 턴. 그래서 45도가 넘어가면 점프라는 거는 각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 쉬운데 착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밀려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높은 곳들은 보다시피 눈이 다 크러스트 돼가지고 단단하거든요. 그 사면이. 그러니까 마찰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스키가 착지하기가 쉽습니다. 점프하기는 쉬운데 착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사도에 나누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필립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필립이라는 사람이 알프스의 101가지 스키 루트라는 책을 1950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191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벌써 이런 등급들을 체계적으로, 이건 프랑스 등급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닌데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S1부터 S7까지 있는데 S7은 없었어요.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근데 2007년도에 S7이 생겼습니다. 60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근데 뭐 프리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막 점프해가지고도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날아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턴을 할 수가 없어요. 60도에서는. 그래서 2007년도에 S7이 추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S1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작은 턴들은 돼야 되겠죠. 저희가 가장 많이 타는 게 아마 S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뭐 휘파게 디지라던가 뭐 레인보우나 뭐 어디죠? C3가 넘나요? C4가 넘나요? LLE C2가 제일 센가요? 보면 한 37도, 32도 뭐 이런 나오는데 이게 그 순간적인 그 최대 각도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균 각도는 25도 정도밖에 국내 슬로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도 정도 되는 사면이 뭐 800m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이 없죠. 자, 이거는 꾸트리에 꿀루아르라고 에기베르트에 있는 등반 라인입니다. 아까 말한 그 난이도로는 S6 정도 됩니다.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락밴드예요. 그래서 거기는 스키를 탈 수가 없고 스키를 메고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 물론 메고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또 스키를 배낭에 메고 그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꿀루아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리를 말하는데요. 경사가 45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램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 스키화가 이건 일환데요.
이게 정호진 대표님이 저를 이게 알프스에 있을 때 한 켤레 보내주셨어요. 하도 궁상맞게 다니니까 한 5년 전인가 그때 한 번 보내주셔가지고 신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백컨트리의 그레이드 등급 중에 이렇게 위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익스포지션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니까 1이 가장 낮고 4가 가장 위험하겠죠. 이것은 그 구간 중에 바위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락 밴드라 그래서 바위에 그 밴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스키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긴 뭐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들고 가야 되니까 락 밴드가 넓을수록 위험하겠죠. 그래서 기준은 첫 번째는 바위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추락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매우 위험은 추락했을 때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뭐 1, 2 중에 바위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구간들 많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이제 올라갈 때 스키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필을 할 때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느냐, 또 난이도가 있느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4등급인데요. R은 어떤 노르딕 스키 같이 이렇게 편안한 스키, 라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피입니다.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신고 가는 것처럼 해서 유럽에서는 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피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PD라는 거는 약간 어려움, AD는 꽤 어려움, D는 어려움. 근데 꽤 어려운 게 어려운 거보다 덜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려움이 꽤 어려움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뒤에도 뭐 익스트림 어려움, 매우 어려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키로는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최고 하면 D 등급. 아까 보여드린 그 등반 라인 있죠? 그게 이제 D 등급, D 플러스 정도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스키 2.1 스키 난이도와 비교해 보면 옆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그러니까 스키를 올라갈 때 필요한 난이도, 내려올 때 필요한 난이도, 그다음에 위험, 노출에 대한 난이도 이렇게 5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지금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스키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백컨트리의 장점이 자기 힘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런 PD,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 뿌 디피실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어려움. 이게 그 국제 UIA에 공인된 그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등반 그레이드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쉬운 구간, 어려운 구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 뒤에 5.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그 스키 그레이드 5인데요. 각각의 그레이드는 어려움에 따라서 5.1, 5.2, 5.3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정보가 4가지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2는 얼마나 바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그러면 E2 정도면 약간의 록밴드와 또 뭐 바위 산재되어 있는 바위 뭐 이 정도고요. S4는 아까 그 필립 만든 거니까 경사도겠죠. 뭐 한 35도 정도. 스키 3.2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키 3.2면 PD 뿌 디피실이라고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려올 때 내가 갈 곳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지 또 다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내가 난이도가 되는지 이제 파악이 되겠죠. 자, 요거는 저희가 그 MRI 보듯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가기 전에
모든 등반 준비나 백컨트리 등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감독을 받거나 사인이 없거나 정설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항상 어디를 가야 될지 그 정보를 많이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5개까지의 기준을 가진 위험 등급으로서 저 산을 갔다 오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요거는 그 가이드북이나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제가 캡처해서 붙인 겁니다. 이 본 루트에. 이분들을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가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북사면으로 해서 지금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이건 떼떼펠루즈라는 산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산입니다. 꽃다시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그 등급입니다. 그 그레이드라는 말인데요. PD가 있죠.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는 뿌 디피실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그 난이도. 그 다음에 3.3은 아까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그 경사도, 내려오는 경사도가 35도인데 1부터 3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슬래시가 있으니까 이쪽은 올라가는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가 등반 난이도가 필요하겠죠. 내려올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려가는데 눈이 없고 뭐 바위가 많다거나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E2면 바위가 산재되어 있고 록밴드가 약간 있는 겁니다. 스키로 점프할 정도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E2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E2, 바위가 좀 있고 록밴드가 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스키로 넘어갈 만하니까. 그 다음에 AD-는 약간 어렵지만 꽤 어려운 등급 중에 약간 마이너스 쪽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T4는 트레일 그레이드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란도네나 라켓. 그러니까 이 부위들은 평평하잖아요. 내려올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레이드가 필요 없지만 이제 내려오는 그레이드에서는 편편한 R 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아웃도어 활동은 내 책임하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알고 많이 알수록 높이 갈 수 있고 어려운 곳들을 갈 수 있겠죠. 정보가 내가 다 의사들이 MRI 판독하듯이 요 위에 숫자만 보면 어디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두 번째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비가 탁탁탁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PD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너가 PD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PD 등급은 이렇습니다. 고정 확보물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지만 캠 하나나 2개 그리고 뭐죠? 무스크똥이라고 비너, 잠금 비너 몇 개, 슬링 10m짜리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AD에 맞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왜 그러냐면 100년 이상 수천 개의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쌓여서 난이도의 기준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판독을 할 수 있고 판독을 하고 나서 출발하면 모르는 사람보다 10배 높이, 10배 멀리, 10배 깊이 갈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 산행을 갔다 나오면 백컨트리에 관한 일지를 썼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다는 거를.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쳐놓은 데 보면 왼쪽에 보면 꽃다시용이라고 돼서 TBSA라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키 난이도의 등급.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2500m가 있는데 그게 그날 올라간 거리입니다. 이쪽에 보면 3500, 이 산이 뚜르다레이라는 산인데 3500m예요, 정상이. 그러면 2500m니까 1000m에서 출발을 했겠죠. 걸린 시간이 6시간입니다.
2,500m를 올라갔다가 2,500m를 스키 타고 내려오면 이동 거리가 5,000m인데 6시간이면 충분해요. 밥도 먹고 아까처럼 이렇게 비디오도 찍고 정상입니다 뭐 하고 뭘 말하냐면 엄청 효율적이라는 거죠. 백컨트리 스키가 겨울철에 일반 우리가 산을 가는 것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제가 11번, 12번을 표시해 놨는데 2부에 제가 갔던 이 스키 루트에 관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랑 샘플로 2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11번, 12번은 2부에 제가 갔던 경험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이제 같이 간 친구가 있죠.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라는 친구랑 갔는데 맨 끝에 보면 날씨가 아주 좋았다. 따봉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들을 쭉 적기 시작했는데 뭐 스키는 스키대로 등반은 등반대로 쭉 적는데 사실상 이게 100개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스키를 메고 나가고 날씨가 흐린 날은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요거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횟수의 등반을 집약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판독이라던가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1년에 한두 개 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등급을 이해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할 생각 없는데 이거 큰일이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저희가 뭐 가볍게 산을 뭐 스키장에서 오프피스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옆 마을로 이렇게 노르딕 스키처럼 가는 그런 백커트리들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스키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데까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자신이 맞는 난이도 1이나 2등급 그 정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 산행이 또 백컨트리 스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이 스키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등산인데요. 스키와 등산을 다 포함한 것이 백컨트리 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과라서 이게 수학 공식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양쪽에 다 걸치고 있죠. 걸치고 있다 보면은 백컨트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스키 여기서부터 등산 저 끝까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자기의 기술과 경험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되니까. 겨울 시간 그 백컨트리가 주는 이런 영역이 몇백 배 넓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겨울철에. 그러면 만약에 슬로프가 뭐 국내에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슬로프가 한 요 정도 있다 그러면 요 슬로프를 벗어난 아까 오프피스트로 가게 되면은 요걸 제외한 뭐 나머지가 다 되겠죠. 이거 예전에 보면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슬로프가 요만큼이면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오프피스트가 되니까 여러분이 백컨트리를 시작하면은 무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더 모험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제가 이 등급을 설명하느라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장비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BD 스키인데요. 다 패스 스키들인데 제가 이 사진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진이 너무 이뻐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한 5년 전 스키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이 프린트 된 거. 이때는 BD 스키가 아마 중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 이거 지난 다음부터는 아마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찍는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키 장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스키 타시죠? 밑에 게 알파인 스키고 위에 게 우리가 일반으로 타는 오프피스트 스키인데 다른 점은 이제 허리가 센터 웨이스트가 좀 넓다는 거죠. 87. 저는 87과 96.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게 96인데요. 여기 블랙 다이아몬드는 95로 나옵니다. 87이나 뭐 96 정도를 주로 많이 타고 파우더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은 96부터 106을 많이 탑니다. 그 밑으로나 그 위로는 스키 컨트롤하기가 아주 익스퍼트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조금 라이트한 스키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고 또 뭐 프리라이딩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좀 넓은 거 가지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87에서 96이면 멀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110짜리 있었는데요. 제가 한 5번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키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키 타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플레이트, 뭐 부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인딩, 폴, 뭐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장비에 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부츠가 제가 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는 프리라이더 이건 좀 약간 눈이 많고 하강 위주. 중간에 2개 정도에서 어떤 라이트한 거를 선택할 거냐라는 판단인데 주로 이 중간에 2개 정도 급을 많이 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기 등반용이니까 좀 하강하기엔 좀 힘듭니다. 빨리 올라가긴 너무 좋은데 다운힐하기가 좀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이 발목 때문입니다. 발목의 움직임. 물론 무게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르실 때 내가 백컨트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아무래도 이 4개짜리는 물론 이게 힐 프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만 4개짜리는 발목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하강할 땐 좋겠죠. 근데 뭐 올라가거나 또 무거우니까 이동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냥 유연하게 많이 쓰는 게 이게 스카르파의 마에스트랄레 RS라는 거고 이게 F1입니다. 이거는 버클이 예전에는 여기가 버클이었었거든요. 버클 2개, 버클 하나. 이거는 버클이 2개 있죠. 그러니까 버클 발목을 얼마나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게 하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버클 수를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내가 좀 라이트한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버클 2개짜리, 이건 버클 3개짜리. 다행히 이 모델은 여기에 발목을 잡아주는, 조여주는 이 커버를 조여주는 게 있어서 좀 발목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많이 쓰고요. 저도 이 가지고 있기는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쓰는 게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인딩. 산악스키의 바인딩 그 특징은 이제 힐 프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힐 프리 바인딩을 많이 쓰죠. 요즘은 이렇게 뭐 라이트한 핀 바인딩이나 뭐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바인딩에 크게 무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아주 뭐 디아미를 옛날 큰 거 그런 거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뭐 이 정도 2개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킨. 스킨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멀리 가는 것인가. 이 스킨의 마찰력이 적으면 아무래도 멀리 가겠죠. 평지나 이동거리가 넓을 때는 바닥이 부드러운 스킨을 타시면 많이 스타일링을 할 때 10cm씩만 멀리 나가도 1000걸음이면 그게 몇백 미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경사도가 완만한 백컨트리 스키를 하겠다면 스킨이 조금 부드러운 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파른 데를 간다면 잘 나가진 않지만 뒤로 안 밀리는 거친 스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 가운데 스티커가 있는데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스킨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얼었다 붙었다 하면 나중에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위급할 때 요 필름을 이렇게 떼면 그 안엔 접착력이 살아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 그거를 한번 쫙 붙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BD에만 있는 것 같아요. 블랙 다이아몬드가. 저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테이핑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스키 크램폰이고요.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야 되고, 배낭, 피켓, 또 부츠에 사용하는 크램폰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헬멧이나 스키퍼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다니셨으니까 뭐 저희 기초들을 다 튼튼하신 분이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스키폴 같은 경우는 뭐 길이 조절 폴들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조절하는 폴들 많이 쓰는데 파우더 스키를 탈 때는 조금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키도 들어가고 뭐 바스켓이 아무리 커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뺄 때 이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어깨를 안 움직이고 왜 이렇게 폴 플랜팅을 하잖아요. 올라가니까 좀 짧게 파우더 스키 좀 짧게, 그 다음에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좀 평상시보다 좀 짧게, 대신 노르딕 스키처럼 이렇게 많이 걸어갈 때는 폴을 조금 일반적으로 길게 폴 사이즈를 좀 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요? 집에서도 이렇게 막 다 걸어놓고 그냥 필요할 때 탁탁 썼으면 좋겠습니다. 옷도 막 탁 나갈 때마다 깔별로 그냥 맞춰가지고. 이 스틱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아닙니다. 지금 장비를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하긴 많이 했는데 설명해 드리려고. 근데 사실 장비 정도는 뭐 많이들 아시고 또 이렇게 샵에 오시면 설명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제 피켓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사도가 센 데들은 제가 이 옆에 바로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트래버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갑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면 폴을 넣고 다시 피켓을 빼서 이렇게 받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간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걸 제거하고 나면 여기다가 그 카메라도 장착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폴 위에. 고맙습니다. 자, 뭐 장비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요게 있네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장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것 때문에 그날의 산행을 못 마치고 실패로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조난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공구 툴이죠. 공구 툴은 우리가 스키가 바인딩 같은 것들이 잘 망가져요. 그러니까 뭐 슬로프에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뭐 점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튜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사실 조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뭐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일행도 다 고쳐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이 바가 이렇게 가로로 된 것들이 힘을 적게 줘도 이게 회전력이 좋아서 스키 바인딩이 이렇게 꽉 물려 있잖아요. 그걸 풀을 때, 얼어 있는 걸 풀을 때 이렇게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 두 번째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저 리쉬입니다. 스키하고 내가 분리가 되지 않게, 항상 스키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산악 스키들이 무게가 좀 가볍게 하다 보니까 저 브레이크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스키가 만약에 높은 지대에서 스키를 잊어버리면 내가 다치지 않았어도 조난당한 겁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어 몇 발자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눈이 여기까지 빠지니까. 꼭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뭐 이런 부상이 아니어도 스키를 잊어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조난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스키를 잃어먹지 않게 해주는 리쉬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끈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리쉬가 나와서 편해지긴 했는데 스키를 타다 보면 이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넘어지면 이제 리쉬가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오니까 그 한 번의 강도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뭐 이거 같습니다. 덕테이프인데요. 보면은 뭐 거의 저랑 같이 스키를 타시는 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거우니까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 스틱에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랬다 스킨이 벗겨지거나 그랬을 때 현장에서 바로 뜯어서 스킨을 감싸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넣고 아니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넣고 테이프를 확 감아버리면 지혈도 굉장히 잘 되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스틱에 이렇게 감아서 꼭 쓰시고 씁니다. 네 번째로 요거는 뭐 꼭 필수는 아닌데 스키를 이렇게 매는 스트랩입니다. 스트랩인데 스키를 보통 이렇게 배낭에 매달을 때 이 두 개가 막 흔들거리게 되면은 뭐 물론 잘 패킹이 안 되는 점도 있지만 이 사이드 컷들이 쇠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스트랩으로 잘 묶어서 고정을 시키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마 이게 샤머니에서 처음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프랑스에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스키 경험이 많으신 분 10여 년 전에 스트랩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모양의? 예전에 뭐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스키 범부라고 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스키만 타는 애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걔네들이 스키 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편한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10여 년 좀 넘은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산행을 갔을 때 챙겨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하고 입술 바르는 것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바르는 소리를 안 해도 다 알아서 잘 바르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바릅니다. 근데 어떤 뭐 원정대 같은 경우 스키 타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실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와서 첫날 올라갔다 얼굴 다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래서 미용으로 탄 거는 괜찮은데 얼굴 타면 입술 같은 데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갈라져서 그 온 기간 동안 밥도 못 먹고 또 이렇게 진물 같은 게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저희가 뭐 하이바도 쓰고 해서 괜찮은데 대신 이 반사되는 눈에 반사돼서 위로 오니까 선크림을 코라던가 턱 밑이라든가 턱근 밑으로 해서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다 싸매고 나오셔가지고 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타사 로고가 좀 나오는데요. 제가 좀 무리해서 골라봤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타사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이해해 주십사. 제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키 어떻게 타나요? 고맙습니다. 막 타죠? 막 탑니다. 뭐 어깨도 빠지고 뭐 이렇게 발도 삐끗하고 뭐 후경으로도 이렇게 가고. 그렇지만 좀 신나게 탑니다. 신나게. 프리라이드가 뭐 백컨트리에서 좀 하강을 좀
강조한 거라고 보면 백컨트리의 한 종류인데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막 스키입니다. 막 타는 거죠. 예. 제가 그 스키 타시는 분 선배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몇 년 전에 스키 한 3년 되셨어요. 근데 텔레마크 스키 여러분들 아시죠? 텔레마크 스키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힐프리가 항상 다운할 때도 뒤축이 떨어지는 겁니다. 힐프리가 항상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타기가 굉장히 어렵고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턴 반경도 크고 짧게 하려면 점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평지를 갈 때는 좋긴 하지만 다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 스키를 타시는 거여서 선배님 왜 이 스키를 타십니까? 하니까 지적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탄대요. 무슨 얘기냐면 스키를 배워 이제 스키 처음 배우니까 알파인 스키 타고 나갔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타라 그거 하지 마라 또 스키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텔레마크로 바꿨습니다. 텔레마크가 한 100명 정도밖에 국내에 안 되더라고요. 그 스키장에 가면 혼자 타세요. 어떻게? 너무 신나게. 그래서 저희가 알파인 스키와 크러스트 스키, 파우더 스키, 오프피스 스키 이렇게 네 가지를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비밀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우더 스키를 잘 타는 법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경, 로테이션, 스탠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거 제목은 우리가 커먼 미스테이크라 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면 잘 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꿨어요. 스키 잘 타는 법. 제가 처음에 파우더 스키를 탈 때 이 후경으로 타라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발레 하듯이 타는 거 있잖아요. 스키를 모으면 잘 탑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타죠. 중경으로. 후경으로 타면 왜 안 되냐면은 스키의 테일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회전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스키 테일을 눈 사면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전이 되죠. 눈 안에서 스키가 돌아가는 게 힘드니까. 잠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스키의 베이스 모양이죠. 위에 거는 캠버라 그래서 이런 아치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알파인 스키나 다른 스키 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로커 스키입니다. 로커 스키라는 거, 로커가 흔들의자의 받침 있죠. 이렇게 활처럼 휜 거, 그걸 로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파우더 스키는 여러분들 이제는 공짜로 탑니다. 이 로커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스키의 탑 엣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일반적으로 저는 캠버형이라면 엣지가 여기 있으니까 엣지가 한 이 정도까지 와 있겠죠. 이게 열려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키를 탈 때 눈 속으로 빠지지가 않겠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스키는 눈으로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엣지를 가압을 해서 눈을 파고 들어가서 회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일반 스키로 타시면은 이 로커 스키가 아닌 스키를 타면 탑이 눈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후경으로 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경으로 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로커 스키는 회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동으로 회전이 되죠. 그래서 파우더 스키 타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일반 초보자들도 로커 스키를 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엣지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보통 이거에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스키를 타도 회전도 잘 되고 또 파우더의 이 부양력이 굉장히 자동으로 받아주죠. 뒤쪽에도 로커가 있는데 뒤쪽 로커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타봤더니 테일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 로커만 타시고 뒷 로커까지 다 있는 분들은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파크에서 막 점프하시는 분들은 양쪽 로커를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스키는 이제 공짜로 타는 거예요. 로커 스키가 50%는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로테이팅이 물론 뭐 슬로프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파우더 스키에서는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폴이 깊이 빠지니까 이걸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까 제가 스키 타는 거 보면 일부러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건 완전 신설의 각도가 굉장히 셌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폴이 나오질 않아요. 눈 속에서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드는 순간 이게 돌아가죠.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스키가 그냥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슬로프에서는 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데 로테이팅이 돼서 테일이 어느 정도 꺾어서 산 쪽으로 올라갔으면 다시 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우더에는. 왜? 눈 밑에 있으니까 힘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로테이팅을 조심하려면 폴을 짧게, 아까 제가 짧게 폴 사이즈를 다운해 주셔가지고 짧게 어깨를 많이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어차피 바스켓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팅을 조심해라. 후경은 지금 라카스키가 잡아주고, 로테이팅은 폴을 좀 사이즈 다운 하셔가지고 사용합니다. 길이 조절 폴을 좀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탠스인데요. 처음에 90년대는 발을 안쪽 복숭아뼈를 붙여가지고 그 목을 타듯이 아주 발을 딱 붙여가지고 여기 탔어요, 스키를. 이 파우더 스키 타려면.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 진짜 우아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탠스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적정량이 있긴 하지만 또 엣지를 많이 주려면 또 스탠스가 많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파우더 스키는 될 수 있으면 스탠스를 모아서 타면 훨씬 편합니다. 고급 익스퍼트로 가기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탈 수가 없으니까 모아서 탑니다. 대신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스피드. 우리가 수상 스키를 타면 스피드가 줄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파우더 스키 탈 때 스피드가 줄면 섭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가속해서 그 눈 경사도에 맞는 최대한 스피드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경은 로커스키가 잡아주고, 로테이팅은 폴 플랜팅을 잘하면 되고, 스탠스는 좁혀서 조금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파우더 스키 탈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3분만 더 할게요. 오프피스트 스키, 그러니까 백컨트리 스키, 제가 파우더를 얘기했지만 지금 뭐 준비했던 거는 어떤 크로스된 눈, 각각의 눈 사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3,500m 이상, 3,200m 이상 고도를 높이면 눈이 딱딱합니다. 이만큼이 크로스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슈가 파우더라고 해서 이렇게 설탕 알갱이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좋은 눈은 아니에요. 썩은 눈이라고 그러죠. 영어 푸어 스노우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장 필요한 기술은 사실은 보겐입니다. 보겐으로 거의 다 내려와요. 제가 이제 2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우더 스키는 부양력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프피스트 스키는 정설이 되지 않았으니까 좌우의 회전과 상하의 회전을 같이 다 해야 되겠죠. 목을 타는 것처럼. 제가 이제 프랑스의 스키 학교를 2012년부터 15년 동안 매년 겨울에 45일씩 3년을 갔어요. 45일씩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꽃모아라는 말입니다. 꽃모아. 꽃모아가 꼼대 각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메이커. 소년처럼이라는 거예요. 꽃모아면 나처럼. 스키 테크닉을 뭐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처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는 겁니다. 스키를 뭐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틀어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레슨이라는 게 그거예요. 줄줄줄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타는 거예요. 이러저런 산을. 그 3년 동안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아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는 아답션인데, 그러니까 적응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매일매일. 그래서 그래, 다양한 눈 사면에 어른 사면, 파우더 사면, 부정지 사면을 잘 적응해라는 얘기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구나.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동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답 뭐 트가 되겠죠. 근데 불어로 하면 아답대예요. 동사로 변환하니까 뜻이 맞추다라는 뜻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거에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항상 연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면이 나오면 내가 적응.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면에 주도적으로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동사였던 건데 저는 이제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적응해라는 말이구나 해서 이 정도 적응하면 좀 잘 타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나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프피스트 스키, 백컨트리 스키를 가장 잘 타는 비밀은 맞추는 겁니다. 설면에. 설면이 3,000, 4,000m부터 1,000m까지 다양한 말씀드린 오프피스트의 그 지면에 내가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코디네이션. 우리가 알파인 스키에서 배웠던 모든 스킬들을 잘 조합하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백컨트리 스키를 잘 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여기 강남 프레그십 스토어에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직원분들 계시는데요. 여기 직원분들 잠깐 이쪽으로 나오시죠. 물론 정예지 씨 있고요. 직원분들 빨리 나와주세요. 저희 쉬어야 돼요. 번거지 모자 쓰신 분이 오세민 어두. 네. 그냥 여기 맨 왼쪽이 김군순 매니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박우영 어드바이저님, 오세민 어드바이저님,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십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저희가 뭐 쉬는 시간이라던가 또 뭐 끝나고 나서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면 잘 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장비 같은 거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 차후에도 지나가시다가 뭐 들리시면 커피 한 잔 주시겠죠. 뭐.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5분만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안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 발레브랑시라고 그 스위스 샤모니에 있는 스키를 탈 수 있는 계곡입니다. 보시면 이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작은 것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이 뒤에도 뭐 하루에 많게는 400명, 뭐 500명씩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굉장히 파퓰러하고 저 친구가 그 아까 제가 등반 일지에 나왔던 12번째 저랑 산행을 같이 한 친구예요. 토마스라고. 이렇게 백컨트리 스키를 위험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즐기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산 정상에 야생화, 펴있는 야생화는 이런 정원에 있는 장미꽃하고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저쪽엔 너무 시원하고 뭐 외롭긴 하겠지만 이런 빡빡한 도심 생활로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속에 만약에 산다면.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엔지니어였었거든요. 영국 옥스퍼드를 나온 엔지니어인데 직장 다 그만두고 저러고 서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뒤를 딱 돌아보면 여기에요. 아랫면이고 윗면. 근데 이 사진은 이게 제앙빙하라는 데인데 발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여름에 찍은 거라서 스키는 아니고 발자국입니다. 굉장히 빙하가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타고 하루에 500명씩 스키를 타고 다녀요. 막 줄 서서 아침에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굉장히 파퓰러하게 백컨트리가 북미라던가 유럽 또 그 북유럽에서 상당히 파퓰러하다는 거. 처음에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을 때 그쪽에도 저희가 정상 가니까 사람들이 막 교통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제가 우리 백컨트리 스키가 아주 굉장히 겨울철에
파퓰러한 스포츠입니다. 백컨트리에 5개의 안전수칙이 있어요. 원래는 10개인데 제가 나머지 필요 없는 거 5개 뺐습니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10개를 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곳을 가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 3명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항상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타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통신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5번 통신을 확보하라입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도 돼 있고 휴대폰도 잘 터지잖아요, 산에서. 그다음에 뭐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에서 사용할 만한 것들을 반드시 준비해 가야 되죠. 자, 이 산은 스위스에 있는 산인데 저쪽 세 번째에 있는 줌스테인 피츠라는 산을 올라갔어요. 이 옆에 이 듀포스 피체라는 그 유럽에서 이게 최고 몬테로 산군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렇게 빙하가 있고 저 스키 마크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요. 정상 부근에서 내려오다가 이런 얼음 사면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찍었습니다. 저 친구가 아까 필립이라는 저하고 제가 등반 백컨트리 일지 11번에 같이 등반한 줌스테인 피츠입니다. 이 친구도 연구원인데 잘 맨날 스키만 타고 다닙니다. 내려오다가 저 사진 찍고 한 10분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응급조치라는 게 뭐 보온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온을 하고 바로 바람이 날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산군 전체에 이 친구하고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 산까지 올라오는 어프로치하는 케이블카가 운행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옛 길로 해서 등반을 해가지고 전날 올라갔어요. 그 안에 산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만 있다가 사고가 딱 난 거죠. 정상도 잘 등반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래서 바로 앉은 자리 밑에서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막 눈이 쌓이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서 제가 줬어요. 여기 안에는 여러분 아까 보신 은박 테이프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럼 서머블락. 서머블락을 도봉산 같은 데 가시다가 1,000원짜리 팔잖아요. 그런 건 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찢어집니다. 그냥 바람에. 좀 뭐 가격으로 논하긴 뭐하지만 좀 실한 거 이렇게 새구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새구로 돼 있는 것도 잘 찢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스키가 날카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질이 단단한 거, 서머백이 아니어도 이런 얇은 타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한 2m 정도짜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이 위에 스키를 이렇게 놓고 타포를 치고 눈을 덮으면 안이 굉장히 따뜻해요. 설동을 판다고 하지만 설동 다친 상태에서 설동을 팔 수도 없고 또 설동 파서 둘이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건 뭐 5분이면 파잖아요. 막 팍 파면. 그래서 꼭 그 서머 죄송합니다. 서머 블랑켓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스키는 제 스키도 아니고 이분 스키도 아닙니다. 구조대가 와서 스키를 이제 뭐 구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스키를 이 안에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이 사진도 구조대가 도착을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겁니다. 제가 막 아픈데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나를 찍어달래서 아씨 뭘 사진 찍어달래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봤더니 자기가 나중에 이 사고 사례를 쭉 사진을 넣어가지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쉿 여기 딱 나오고 진기가 전화가 왔다. 그래서 줌스테인 피츠를 가자고 그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 뒤에가 뭘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에 땅을 막 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키를 벗겨야 되잖아요. 스키를 벗기고 대부분 스토퍼가 없는 걸 타니까 스키를 뒤집어서 꽂아야 되는데 눈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크로스 당겨서 빨리 하느라고 스키를 뒤집어 놨거든요. 눈 속으로 양쪽을. 근데 제가 막 이걸 옮기면서 그 스키를 하나 탁 쳐가지고 스키가 하나가 계곡으로 그냥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빙하로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지금 조난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스키만 잊어버렸어도 똑같은 조난 상태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구조대를 부르던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사진을 폴더에서 이렇게 옮기면서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는 내려오자마자 자기 스키에서 굴 안에 딱 넣어놓으면 환자 가장 가까운데 다른 데 이렇게 놓으면 헬기라던가 이런 경우는 바람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훈련받은 구조대는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전화가 안 터져요. 워낙 지역이 넓고 그날 또 바람이 뭐 100km 이상 막 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휘청휘청 대면서 올라왔으니까 정상에서 이 친구를 살린 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를 다행히 우리가 각자 하나씩 갖고 갔어요. 근데 이 무전기가 비싼 게 아니고 중국제 무전기입니다. 요즘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쓰던 거는 뭐 아이콤이나 뭐 이런 것들 아마 40만 원대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이 3, 4만 원대 무전기가 굉장히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무전을 쳤죠. 구조 시스템은 이 무전기가 커버되는 건데요. 161.300입니다. 알프스에 오셔서 161.300을 딱 맞추시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이 있고 이게 다 기지국입니다. 각 산마다. 그래서 VHF 161.300으로 날리시면은 금방 헬기가 와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이 안 터지고 핸드폰이라는 게 또 전기가 배터리가 또 뭐 밤을 새다거나 이러면 없을 수 있어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예비 배터리 뭐 이런 거 가져가지 마시고 무전기를 항상 가지고 가시고 좀 첨언하자면 한국은 145로 다 맞춰 있습니다. 그 주파수가 픽스가 돼 있어요. 145에서 146. 제가 전영학 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은 일본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산 무전기를 갖고 와서 돌리면 161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중국제 무전기는 이 밴드를 풀어놔서 밑으로 아래 위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나오는데 140 뭐 얼마부터 위에까지 다 있으니까 유연하게 쓸 수 있고, 다만 단점은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뜨리면 뭐 하면 말을 잘 안 하지. 조금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3개 갖고 있습니다. 싸니까. 그래서 가시면 항상 뭐 이렇게 이 주파수를 써서 날리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랑 같이 갔으면 뭐 최소한 한 대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했는데 뭐 이탈리아 말로 할 수도 있고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나라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나 영어 못한다. 영어 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물어보는 게 이거 교진 순서예요. 이 망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어디냐 물어보면 뭐 어디라고 얘기하고 산 이름 얘기하고 뭐 고도 어딜 지나갔냐, 그 다음에 이제 너 누구냐 이름 말해주면 되고 몇 명이냐 뭐 요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이 마지막에 그 헬기 때문에 기상을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를 다쳤냐?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를 다쳤냐 묻지 않습니다. 일단 헬기가 이동안 뜨는 거죠. 먼저 출발시키는 게 좋으니까. 뭐 나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여기 길어지잖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위치 파악만 딱 물어보죠. 그러면은 뜨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추가 2차적으로 뭐 다쳤냐,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상태를 물어보죠. 그럼 헬기가 날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니까 요거만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말이 잘 안 통해도 뭐 어디다 헬프미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되죠. 뭐 크게 뭐 이탈리아 못해도 되고 뭐 스위스 말 못해도 되고 불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헬기 뜬 거에 대한 부상권을 청구하나요? 네, 그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구조 당하고 나면 그냥 옵니다. 그리고 다시 안 가면 되겠죠. 다시 가도 모르죠. 스위스는 내요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헬기가 비싼 건 아닙니다. 600만 원이면 뭐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목숨값에 비하면. 이탈리아는 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서치 비용이 비쌉니다. 서치 비용은 크게 2억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다 추가가 되고 헬기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구조를 당하면 크레바스 빠지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조되면서 민간 구조들이 다 오거든요. 수색을 해요. 일단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청구하는 거 보면 아마 도망가야죠. 2억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가민 66i라는데 실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인리치 익스플로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아이버드도 되고 텍스트 메시지도 되고 GPS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성 전화이기 때문에 전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다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버튼 있죠? 이걸 딱 열면 그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자동으로 내 위치가 인리치 익스플로러 헤드쿼터에 딱 들어갑니다. 좌표가. 그럼 거기서 딱 문자가 딱 와요. 이렇게. 장난이냐? 그러진 않고 무슨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내가 영어 잘 못하잖아요. 헬프미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걔네가 백 오피스에서 그 위치를 파악해서 근처에 구조대들에게 연락을 다 해주죠. 내가 영어를 못할 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구조 신호만 보내면 되니까. 음성만 되지 않고 문자로 통화합니다. 근데 굳이 음성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자동으로 나가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 비용도 굉장히 쌉니다. 한 달씩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 한 40불 정도, 30-4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전화가 비싸니까 위성전화 하지 말고 이런 걸 사고 가면 되겠죠. 어머, 큰일 났네. 자, 이거는 헬기가 이제 왔어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Y로 하면은 구조를 해달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노라는 겁니다. 노가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한 손만 이렇게 드는 건 뭘까요? 오케이. 내가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겠죠. 근데 헬기가 왔다 그래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가워 이러면 내리겠죠. 그래서 불렀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해줄까 하면 yes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파요. 헬기를 내가 불렀어요. 근데 오니까 내가 한 손만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괜찮다고 가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어 레스큐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만약에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누워 있잖아요. 그럴 땐 신호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라도 Y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헬기가 서치하다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읽고 내려옵니다. 팔다 치고 나서 반가워요. 네, 아무튼 기본 사인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보니까 눈에다가 헬프라고 써놓으래요. 보기 좋다고. 근데 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엔 써야 되겠네요. 자, 이건 아발란체에 관한 첫 번째,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난. 조난에는 언제 당할까요? 부상하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앞이 안 보이거나 길이 안 보일 때. 두 가지 이외는 없겠죠. 그래서 조난과 눈사태, 크레바스, 요 세 개 이외에는 우리가 위험한 게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조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통신을 확보하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 말씀드렸고, 눈사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크레바스 구조 하겠습니다. 눈사태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뒤에 한 10분 정도만 더 연장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한 10분, 15분 정도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눈사태가 주로 많이 사망자 수 1위더라고요. 눈사태 무슨 각도에서 가장 많이 날까요? 잘 아시잖아요. 네, 30도에서 45도 사이 거의 90% 이상 난다고 하고, 그렇죠? 20도에서 크게 범위 50도로 하면 98%라고 하는데 20도에서 50도면 거의 전 경사면에서 눈사태가 나는 거니까 30도에서 45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30도하고 45도는
체감하는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적은데 실제 각도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30도하고 40도하고. 요거를 아발란체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아발란체 크라운, 이렇게 뭐 왕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발란체 크라운 페이스가 눈사태를 일으키는 적이 되겠죠. 눈사태는 뭐 이런 네 가지 이 새로운 신설이라던가 그 위에 눈이 덮여서 밑에 약간 레이어가 있으니까 판이 무너지면서 슬랩 아발란체가 나오는 건데, 일반 이렇게 흐르는 표층 눈사태들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굴러떨어지니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 양도 얼마 안 되고 양보다는 범위가 좁으니까 흘러내리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흘러내렸기 때문에 쌓여있는 눈의 양이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은데, 판상 눈사태는 크기가 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눈사태 하면 판상 눈사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눈사태를 이제 예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깊이 파서 뭐 눈층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런 거를 그 스노우팩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이건 지금 큰 예보 전 국지적인 예보를 내는 거고, 스키장이나 오늘 바운더리 약간 벗어난 부분들은 이렇게 스노우팩 테스트를 해서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스노우팩 테스트. 스노우팩 테스트는 이 폭을 한 약 30cm 정도로 해서 깊이를 1m 20 정도 되는 스노우 블럭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눈삽인데요. 좀 마이크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스노우 블럭이 30cm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압력에 관해서 얼마나 눈이 충격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손을 삽에다 대고 10번 때립니다. 살살. 잘 자라. 10번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 팔꿈치를 90도로 놓고 이렇게 때립니다. 압력이 좀 더 세지겠죠? 10번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딥팩이라고 해서 좀 약간 강한 힘으로 때리면 보통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럼 10번 쳤을 때까지 견디고, 딥팩으로 20번을 쳤을 때 그 각각의 압력에 의해서 눈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렇게 아까처럼 아발란체 크라운을 만드는 그 시간을 재서 눈사태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보를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컴프레셔로 하는 방법이고,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키로도 하고, 눈을 그 톱으로 썰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키 나가서 삽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키장에 가시면은 다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샤머니에 있는 그랑몽떼 됐죠? 이게 몽블랑이고, 이게 드류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저기 프랑스나 뭐 북미 대륙 같이 쓰는 신호들이 있는데, 저 신호를 외워야 되느냐? 안 외우셔도 됩니다. 가면 다 써 있고, 옆에 뭐 하이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 그걸 뭐 볼 줄만 알면 되겠죠. 그 옆에 자세하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키장에 가면 이거 2개가 있고 거의 이겁니다. 근데 꽤 눈사태 위험이 많다는 거죠. 스팁 슬로프에서 간헐적으로 꽤 많이 눈사태가 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딥팩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예보를 만들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하이가 되면은 스키장 바운더리, 오프피스트지만 사인이 있고 관리가 감독되어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타시면 위험이 없습니다. 이때는 뭐 안 타는 게 좋겠죠. 스키장 바운더리 안에 타시고, 이 정도면 대부분 다 나갑니다. 눈사태가 꽤 많이 난다고 하지만, 언제 많이 난다 그랬죠? 30도에서 45도가 많이 나니까 30도에서 45도 피해서 좀 완만한 데들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눈사태가 많이 나는 데가 그 세락이 이렇게 돼서 바람이 불면 눈이 한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나고, 오목한데 눈이 쌓여서 많이 날 것 같지만 눈사태는 볼록한 데서 납니다. 그렇죠. 볼록한 데서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거의 90% 이상 나는 데가 뭐냐면, 바위를 다 덮지 않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요 위에 눈이 이렇게 쌓이면 여기 바이면이 나와 있겠죠. 여기 가면 굉장히 눈이 안정적입니다. 잘 쌓여 있고 이 안정적인데 스킬 타다 트래버스를 하다 보면 요 바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나갈 때 이 사면 트래버스한 사면은 거의 90% 이상 눈사태가 납니다. 크든 작든 뭐 요만큼만 조금 무너져도 슬랩이 조금 무너지거든요. 눈사태가 아주 대형 눈사태가 있지만 자그마하게 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항상 볼록한 부분에서 힘의 균열이 그 뷰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위에가 경사가 정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각도가 눈이 쌓이는 각도가 적잖아요. 근데 정상이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작은 산들 오히려 눈사태 위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30도에서 4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에 가장 많이 나는 게 이런 그 뷰트 8, 9부 능선들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사가 세고 높고 눈이 많은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완만한 뷰트에서 많이 난다는 거. 스키장 가시면 관심 있게 보시겠죠. 뭐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런 거 외우시지 마시고 3단계까지는 타시고 4단계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잘 보시고 다른 사람이 가면 뭐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5단계는 아마 좀 뭐 저 정도면 날씨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안 좋아요. 시야가 안 좋고 눈이 많이 내린다 이런 게 있으니까 5단계는 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눈사태 행동 요령 우리가 뭐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가 스키를 타라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키가 나오면 패스 바깥으로 스키가 딱 판상 눈사태로 딱 균열이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바깥쪽으로 나오면 내가 살 확률이 좋겠죠. 뭐 쓸려 내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항상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스키와 폴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근데 스키 제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위적으로. 근데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고 폴은 좀 빼주시는 게 좋고 또 BD 폴 중에 거기 딱 계시네.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 아니신데? 야, 하나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 기능이 있는 게 네. 있거든요. BD 폴 중에 이 스트랩이 일정한 압력이 넘어가면 이렇게 딱 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거예요. 아 그래요? 예지 씨가 그냥 옆에서 잘 도와주시네. 예, 요건데 여기 일정한 압력 제가 정확한 압력은 모르겠는데 스트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위 같은 이게 나무 많은 데는 이거를 이렇게 끼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스키는 나가고 몸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에. 그래서 스키와 폴을 제거하기가 눈사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장갑이 또 있으니까 이게 벗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사태 위험이 있으면 스트랩을 풀고 그립만 잡아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좀 이동을 하면 좋고 제가 가이드가 한번 눈사태에 맞아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큰 눈사태는 아닌데 스틱을 이렇게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둥둥둥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다행히 여기까지만 묻혔어요. 저희가 6명이 있었는데 되게 우습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폴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또 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들고 자기가 묻힌 지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렬하게 이제 수영을 하죠. 수영하는 이유는 머리가 이제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팔과 코와 입에 눈이 닿지 않게 얼굴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공간을 만들어서 공기를 하는 면적을 넓게 하라는 다고 알고 있지요 보통.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눈이 이 밀도상 공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엉기설기 있으니까 결정체가 있으니까 호흡을 하면은 이 호흡에 의해서 여기 묻어있는 눈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 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공간에 들어가 있는 산소를 흡입하기 전에 여기가 얼어서 숨을 못 쉽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눈사태가 나면은 여기 스키와 폴을 제거하고 이 표면에서 격렬하게 수영을 할 정도면 내 몸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세탁기 속에서 도는 그 정도의 압력으로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로 들어가서 매몰이 되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거 느낌이래요. 그래서 뭐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여기 있으면 이 호흡에 의해서 처음에 눈이 녹다가 그게 바로 얼어버려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갈롱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이쪽으로 빼서 산소량을 이산화탄소에 질식되지 않게 만드는 제품들인데요. 사실은 여기도 얼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15분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바로 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눈사태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스키를 타야 돼요. 그 눈사태 지역을 스키만큼 빨리 벗어나는 거 없거든요. 눈사태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진행 방향이든 역방향이든 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넘어지면 어쩔? 그 넘어지면 다음이지. 제일 처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밀고 내려가시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눈이라는 게 아까 그 크라운 제가 보여드렸죠. 그게 어떤 트리거, 힘에 의해서 균열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위에서 넘어오는 건 못지만 내가 트리거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위에서 덮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 명 한 명씩 지나가게 되겠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눈사태 나면 그냥 균형을 잃지 마시고 나가시고, 균형을 잃었으면 바깥으로 쓰러지는 방향으로 눈사태 반대 방향 지역 바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눈사태 뭐라고 하죠? 데베아라고 하는데 한 종 세트입니다. 눈삽과 비콘, 프로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눈사태를 맞았을 때 서로를 구해주게 되겠죠. 이 비콘이 이런 신호를 줍니다. 이게 플럭스 라인이라고 우리가 비콘을 차면 이런 신호를 주게 되죠. 비콘은 세 가지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 그다음에 온, 서치. 그러니까 내가 오프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온을 하면은 발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치 상태에서는 이걸 찾게 되는 것이고, 눈사태 났을 때 이 비콘을 사용하면 15분 안에 깊이 약간 뭐 한 1, 2m 묻힌 거는 15분 안에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얕이 묻힌 건 90% 이상 15분 안에 찾아낼 수 있고, 비콘이 없이 만약에 프로브만으로 찾게 된다면 20명이 4시간이 걸립니다. 비콘을 15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게 20명이 탐침봉을 찔러가면서 4시간이 걸립니다. 삽으로 파게 된다면 얼마나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그래서 수색 비용이 1억 이상, 2억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 명이 다 동원이 되니까. 자, 신호는 이렇게 세 가지에 거쳐서 신호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자, 처음에 비콘 서치하게 되면은 거친 탐색을 먼저 하죠. 저 비콘을 내가 비콘의 신호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걸 거친 탐색이라고 합니다. 비콘 신호를 잡으면 아까 이 플럭스 라인을 따라서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를 가르치지 않죠. 이 플럭스 라인을 따라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화살표가 나와서 이걸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로 가는데 방향 여기 신호가 있다가 이쪽으로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살표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그 소리만 듣고 소리가 길게 나면 멀리 있는 거고 가까이 갈수록 빠르게 났거든요.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화살표까지 다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비콘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지금 1대1만 하겠습니다. 네. 자, 비콘으로 제가 서치를 했어요. 서치를 해서 이 사람이 여기 묻혔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를 이제 탐색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묻혀 있는가. 그러면 한 25cm 텀을 두고 이 사람이 비콘 신호가 여기에 나왔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라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첨삭을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어디에 몸이 걸리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어요. 30cm씩.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침봉으로 찔렀을 때는 이렇게 눈 사면과 90도로 탐침봉을 찔러서 탐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 프로브가 3.2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비콘을 정확하게 여기 잡았어요. 근데 찔러보니까 3.2m 아무리 찔러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더 깊이 묻혔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찔러봐도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콘도 안 닿고 뭐 5m짜리 찔릴 수도 없고. 손으로 파야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빨리 판단을 왜 계속 찾다 보면 그 사람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콘이 분명하게 요즘은 비콘이 저쪽에 있습니다. 비콘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면 정말 만약 1m면 딱 1m까지 나옵니다. 하나만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이 비콘을 땅에 대야죠. 그러니까 매몰자가 이 비콘까지의 거리가 다 나오니까 뭐 2m, 3m, 4m까지 될 거예요. 아마 2m 정도 안에 들어오면 화살표가 아마 자동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비콘을 반드시 땅에다 그러니까 눈사면 가장 가까운 데다 대고 서치를 해야 되는데 이 리쉬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몸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짧은 게 되게 많아요. 살면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서 또 위에서 밑에서 눈앞에 가는 사람 구조하려면 스키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스키를 신고는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 리쉬가 긴 것. 그 다음에 이 락이 있는데 락을 보통 케이스에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게 있어요. 락을 건들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런 플럭스 신호를 온할 수는 있는데 오픈을 할 수 없게끔 반드시 오픈하려면 내가 빼서 이걸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거. 온은 자동으로 되는데 오픈은 내가 온한다고 해서 끌 수가 있잖아요. 헷갈리니까. 물론 이런 게 락이 다 있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냥 아무튼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뭐 9월에가 되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기계가 좋으니까 능숙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이라면 금세 찾아내지만 이게 신호가 커서 오버레이 되는 공간들이 많으면 뒤에 파장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그 스킬이 잘 트레이닝 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눈을 팔 때 눈파기 ABC인데 눈파기 ABC가 아니라 원래는 삽질의 ABC인데 제가 삽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A는 에어웨이라고 해서 공기 통로를 먼저 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기 통로. 그래서 눈삽을 보면은 맨 앞에 저런 삽이 있고 샤프하게 손바닥 한 2개만한 삽이 있습니다. 가이드들이 갖고 다니는데요. 되게 작아요. 무게도 가볍고. 눈을 퍼내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썰어서 뭐 찹한다거나 찹찹찹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눈사태로 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눈을 썰어서 뒤로 던지면 나머지 사람이 이제 치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을 파주는 거죠. 디깅이라고. 공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찍었을 때 어느 정도 깊이에 묻혀있나를 마크를 해놓던지 아니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팔 때 뭐 1m 이상 맺혀 있으면 내가 파는 거는 1.5배 뒤에서 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찹용 눈으로 치우면 파내기 시작하면 눈이 이렇게 절삭면들이 없어지겠죠. 항상 밑에서 일직선으로 파라. 그 다음에 1m 이상이 됐을 때도 그렇게 파주시는 게 좋고, 눈을 치울 때 이게 눈을 파는 것보다 예전에 김장독 같은 거 묻으면 조그만한 거 묻는데도 나온 눈이 막 흙이 이만큼이잖아요. 눈을 조금만 파내도 많이 나오니까 눈을 파는 것보다 치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클리어링 스노우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념하셔서 눈을 치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밑으로 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절삭면을 뒤에서
자, 이거는 제가 그렇죠. 12, 아까 제가 등반일지 12번이라고 했던 그 등반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산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 친구랑 둘이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여기 조그마한 크레바스가 균열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다 안자일랜드를 다 했죠. 저 뒤에 저기 마처우른입니다. 저희는 내려갈 때 피켈이나 스틱을 다 배낭에 넣고 안자일랜을 하고 이렇게 자위를 잡죠. 그렇지 않으면 탈 수가 없잖아요. 자위를 자꾸 눈에 걸리니까. 앞사람도 똑같은 형태로 가죠.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죠. 클릭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올라간 그 산에서 내려온 영상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크레바스 균열 넘어오는 그 지점 바로 밑에입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소리가 왜 안 나? 우와. 소리가 없어. 지금 이 사람이 그 조그만한 그 틈에 빠졌다가 2차로 또 추락을 했죠? 굉장히 교육을 잘 받으신 분입니다. 아이스 스크류를 제일 먼저 박죠. 아이스 스크류를 제일 먼저 딱 박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확보하고. 이게 라이브를 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를 제가 그냥 교육용으로 1분으로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떨어지면 스크류를 박죠. 그죠? 17분 됐습니다. 떨어진 지. 처음 17분 만에 여기 사람이 온 거예요. 왜? 여기야. 김원도? 나 떨어졌어. 왜 싫어? 여기 있어. 어디? 몇 번을 싫어해? 두 번. 그러면 이제 나 괜찮아. 위에 이제 스킬을 다 정리를 하고 위에서 이제 자리에 내려줬습니다. 20분 만에 떨어진 지 20분 만에 처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피켈이 있죠, 그죠? 아까 그 준비물 중에 피켈을 가지고 올라가고 이쪽은 바깥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갔었던 아마 한 달 뒤인 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4월 달에 갔었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여기 진짜 사고 날 것 같다 그랬는데 사고 딱 났더라고요. 왜? 그 부분이 뭐 스키? 내 스키 좀 받아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스키를 먼저 올려보내는 거는 내가 올라온 다음에 끌어당기면 막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스키를 먼저 올려보내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기자양 쓰고 봐. 28분 만에. 근데 헬기가 왔습니다. 여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죠. 스키 마크가 되게 많고, 뭐 여기도 다 스키 마크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으니까. 저 위쪽은 좀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크레바스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헬기를 불렀을까요? 자기 스키 타고 이제 안 다쳤다 그랬잖아. 나 괜찮다 그랬잖아.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자기가 올라왔으니까 다친 데가 없겠죠. 놀라서 스키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크레바스 속으로. 그래서 올라오면 오는데 배낭에 스키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스키를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리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스키 타고 쭉 내려가면 뭐 1시간 반이면 내려가고 저희는 사스페라는 데까지 3,000m를 그냥 다 스키를 다 내려갔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밑에서부터 뭐 이틀 동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스키 못하고 그냥 헬기 타고 내려갔습니다. 리쉬 반드시
스트레스 받은 리시들은 자주 갈아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좀 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앉아일래는 하고 가격 스키 타죠. 아까 저희가 이렇게 잡았었죠.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자, 여기 아이스 스크루가 있는데 잠깐만 끊을게요. 아까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 잘랐으면 떨어지고 나서 한 손으로 여기를 받치고 아이스 스크루를 하는데 장갑을 벗었어요. 영상에서 보면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너무 못해서 다시 자세를 잡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아이스 캡이 보호하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그 벨트에 끈 같은 데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그게 고무 재질로 돼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벗기가 힘든 게 되게 많아요. 얇은 고무로 돼서. 근데 이 제품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2루. 시간이 엄청 빨라지겠죠. 장갑 벗고 만약에 한 손을 쓸 수 없 부러졌다거나 뭐 한 손을 막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을 수가 있잖아요. 한 손을 못 쓸 때는 이 캡을 못 벗기니까 빼서 안정훈 이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런 노력들이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9시인데요. 20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안전 장비, 우리가 기본 장비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스크루는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추락했죠. 이렇게 눈이 크로스가 많이 돼 있죠, 단단하게. 여러분이 이 상황이에요.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같이 간 사람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영학 대표님 쪽으로. KMG의 국내에서 뭐 구조라던가 등반 경험이 가장 많으신 분이어서 저보다 뭐 훨씬 잘 아시고, 2006년도에 저희가 하쿠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그 하쿠바 그 위에 찌까이케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설동 파고 둘이 같이 자고 또 저를 무사히 그 마을까지 데려다 주신 분입니다. 전혁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저는 스키 전문가는 아니고요. 등반 전문가입니다. 저도 오늘 스키를 좀 배우는 입장입니다. 배우러 왔다가 제가 뭔가를 좀 전달할 게 있어서 상당히. 의자로. 이건 아까 가져온 장비가 있어요. 아까 가져온 장비. 제가 지금 크레바스에 빠져서 줄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하는 건 자력 탈출. 제 스스로 다친 데 없이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예병학 씨 체중이 좀 많이 나오시면 도와주셔야죠. 뒤로 좀 당겨주세요. 허리 벨트를 잡고. 아니 컨트롤. 허리 벨트. 어우,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아까 밑에 틀린 하나 있지 않았어? 이 바닥 밑에 봐봐. 바닥에 떨어져. 예지 씨 아까 바닥에 떨어져. 스윙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거 죄송합니다. 처음에 지금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밑에 떨어졌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확 당기기만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자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요 사정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설치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교육들은 야외에서 다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꼭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그냥 스키를 즐기려고 하는데, 백컨트리 스키를 즐기려고 하는데, 근데 알아두시면 꼭 이런 데는 안 가셔도 나중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데들을 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올라가기 위해서 등강기를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이 위에 설치한 티블럭과 자기 블랙홀에 있는 사이에 로프를 유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로프에 소리를 만들고 아까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장비 있죠? 이게 그 장비입니다. 마이크로 트레시. 이 장비가 굉장히 혁신적인 장비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부피도 크고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작은 사이즈의 강도가 굉장히 큰 거 못지않게 나와서 뭐 10명 중에 10명은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 자, 매달렸으면은 조금 올라갔죠. 발과 왼발과 지금 한 동작밖에 못 보여드렸다. 처음에 확보했던 걸 빼시고 위로 올리고, 자, 이때 배낭이 무거우면은 배낭 밑에 다셔도 되고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쉽게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자기 혼자 이 끈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어디로 올라가? 이걸 타고 원래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더 드리면은 배낭이 무거우면은 이 로프를 통과시켜서 그냥 배낭에 매달리면은 이 배낭이 10kg라면 10kg의 무게를 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도를 통과를 시키면은 5kg의 무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배낭을 매지 않고 달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은 이번에는 지금 떨어진 사람이 자력으로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확보자가 탈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에 있는 확보자가 뭐 한 명 이상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혼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반대. 도와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때리잖아요. 스키화가 단단하니까 발목이 잘 부러집니다.
그러면 발목이 부러진다거나 팔 같은 데들이 충격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크레바스에 빠져서 직지로 올라갔겠죠. 처음에 확보, 아까 스키로 지금 발을 버티고 있었죠. 다른 제2의 확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확보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낭을 파묻는 방법, 또 그런 장비가 또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장비.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저분을 당기기 위해서 저분이 몸무게가 60kg다. 그럼 제가 60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더 필요하죠. 로프의 신장률,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로프가 중간에 눈도 파묻혀 있고 또 꺾여 있고 여러 상태로 그냥 자기 힘으로 끌어올리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동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니테스라는 제동 시스템이 되는 걸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은 시블록. 아니, 여기 추 백컨트리 스키를 위해서 이런 교육 짧은 시간에 빨리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 전혁 강사님이 또 등산 그 KMG가 코리안 마운틴 가이드인데 이런 교육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로 KMG 찾아보시면 거기 항상 교육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 당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르래 원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3대1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을 3분의 1 정도의 힘을 들여서 당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도르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밀어서 당기면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 로프의 마찰력, 신장력 다 빼고 물리적으로 모든 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3분의 1의 힘으로 저걸 당겨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밀고 해서 자, 이것을 정말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지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보다 힘은 들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손으로 올라오죠? 자. 다시 올라오죠? 지금 이게 꺾어서 그렇지요. 꺾지 않으면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3대1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루트를 가고 싶은 데 있어서 가이드를 데리고 가면은 가이드들이 산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교육을 시킵니다. 산장에서 바로. 그리고 크레바스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심화 과정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시범 보여주신 우리 전용학 강사님한테 배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한 부분도 많고
제가 그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서툴고 그런 거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컨트리 스키를 하나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저는 백컨트리 스키는 자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백컨트리 스키를 제가 만나면서 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졌고 점점 깊어지는 제 자신을 이 백컨트리 스키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키 메고 산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